지문을 부른다. 박노해. 진눈깨비 속을 웅크려 헤쳐나가며 작업 시간에 가끔 이렇게 일 보러 나오면 참말 좋겠다고 웃음 나누며 우리는 동해로 들어선다. 초라한 29 사내의 사진 껍질을 벗기며 가리봉동 공단에 묻힌 지가 6년. 세월은 밤낮으로 흘러 뜻도 없이 죽음처럼 노동 속에 흘러 한 번쯤은 똑같은 국민임을 확인하며 주민등록 경신을 한다. 평생토록 죄진 적 없이 이 손으로 우리 식구 먹여 살리고 수출품을 생산해온 검고 투박한 자랑스런 손을 들어 지문을 찍는다. 아, 없어. 선명하게 없어. 노동 속에 문드러져 너와 나 사람마다 다르다는 지문이 나오지를 않아. 없어. 정형도 이형도 문형도 사라져버렸어. 임석 경찰은 화를 내도 긴 노동 속에 물 건너간 수출품 속에 묻혀 지문도 청춘도 존재마저 사라져버렸나 봐. 몇 번이고 찍어보다 끝내 지문이 나오지 않는 화공약품 공장. 아가씨들은 끝내 오름이 북받치고 줄지어 나오는 지문 나오지 않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존재조차 없어. 강도질해도 흔적도 남지 않을 거라며 정형이 농짓거려도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는다. 지문 없는 우리들은 얼어붙은 침묵으로 똑같은 국민임을 되뇌이며 파편으로 내리꽂히는 진눈깨비 속을 헤쳐 공단 속으로 묻혀져 간다. 선명하게 되살아날 지문을 부르며 노동자의 푸르른 생명을 부르며 되살아날 너와 나의 존재, 노동자의 새 봄을 부르며 진눈깨비 속으로 타오르는 갈망으로 간다. 다음 시입니다. 폐업 박영근. 새 한 마리 흐린 하늘을 울고 있다. 배고프게 흘러가는 공장 굴뚝 연기 몇 모금 훔치고 있다. 아, 가을빛이고 찬설이 깔리면 한 마음 디딜 곳마저 차갑게 얼어붙으리. 어서 날아가자. 절벽 같은 허공을 찢어 피 묻은 불 위에 쟁쟁한 햇살을 몰고 우짖던 노래. 꿈에 젖어 외롭게 하늘을 흐르다 노을 속 탄다 새여. 네, 복습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문학의 가치는 사람들의 아픔을 예술의 힘으로 치유하는 데 있다라고 했고요. 네, 문학의 가치가 사람의 아픔을 예술의 힘으로 치유하는 데 있대요. 시가 당대의 현실을 철저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당대의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세계를 인식하는 두 가지 관점 아주 중요하죠. 세계를 인식하는 두 가지 관점은 형식주의와 역사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작품만을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주의는 시인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역사와 삶의 부분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쓰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에이브럼즈의
세계 인식 방법 4가지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 계속 다뤄야 되니까 적어도 딱 한 번만 다 외워두세요. 첫 번째 모방론, 두 번째 표현론, 세 번째 실용론, 네 번째 형식론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 굳이 하자면 모방론은 mimetic theories라고 하고요. 표현론은 expressive theories라고 하고요. 실용론은 pragmatic theories라고 하고요. 형식론은 objective theories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목차 한번 꼭 보시면 되고 금방 다 했던 거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모방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아주 좋습니다. 자, 봐요. 예술 창작의 기본이 모방이라 보는 입장이다. 창작의 기본이 모방이래요. 네, 지난번에 제가 재현이란 말을 썼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을 자연의 재현, 그러니까 자 바깥 세계에 있는 존재, 그걸 이제 세계라고 할게요. 그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 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재현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재현하는 거래요. 그래서 따라서 모방론적인 관점은 세계와 작품의 관계를 살펴야 된다. 네, 세계를 모방한 거니까 세계하고 작품의 관계를 살펴야 된대요. 네. 모방론은 세계를 재현시키는 거니까 사실주의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자, 모든 예술 창조는 모방의 형태다. 플라톤의 말이고요. 비극은 인간 행위의 모방이다. 비극이 인간 행위의 모방이다 라고 했어요. 네, 이것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네, 두 사람은 모방론적인 관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플라톤의 공화국 제10장의 시인 추방론, 이것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어요. 그대로. 플라톤은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근거냐면 탁자의 이데아를 가진 자, 탁자의 이데아, 이 이데아라는 말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탁자를 실제로 만든 자, 그 세 번째 단계는 탁자를 그리거나 노래한 자라고 하는데, 이 이데아라는 게 뭐냐면 탁자는 긴 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워정 탁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랄까요, 이렇게 다리가 뭐 3개인 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무로 된 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철로 된 탁자가 있을 수도 있죠. 정확히 탁자가 어떻게 생긴 걸까요? 그것들을 싹 합쳐서 보면은 우리가 탁자라는 어떤 구조를 탁자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데아라는 건데, 그러니까 탁자가 탁자일 수 있는 이유, 그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탁자는 사람이 앞에 두고 앉아서 뭐 밥을 먹거나 또는 뭐 거기서 회의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테이블을 가리켜서 탁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다양하잖아요, 생김새가. 그럴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탁자의 모습. 네, 의자로 치면은 소파도 의자고, 뭐 또 나무 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벤치도 의자죠. 그런데 앉을 수 있는 것이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특수성을 다 제외해버리고, 각자의 생김새를 제외해버리고, 앉을 수 있게 생긴 것. 네, 그것이 이제 이데아인데, 그게 이제 그 이데아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이데아가 아닌 것은 현실이죠. 현실은 다 그림자죠. 그러니까,
긴 탁자, 둥근 탁자, 세모난 탁자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 우리가 그 본질적인 모습 자체가 이데아라는 건데, 그죠? 칸트는 이거를 물 자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물 자체. 네. 그런데 이제 그 특수성을 다 제어버리고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그 생김새, 그게 이데아예요. 그 이데아를 가진 자가 이제 신의 단계죠. 근데 그 탁자를 각각 세모난 탁자도 되고 동그란 탁자를 만들 수도 있고 네모난 탁자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네모난 탁자를 실제로 만든 자는 네, 목수의 단계겠죠. 목수가 만들겠죠. 만든 사람. 그게 이제 이 탁자가 그렇게 목수가 만들어 놓으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물건이 되잖아요. 그 존재를 그리거나 노래한 자, 즉 화가이거나 시인이겠죠. 노래한 자는 시인입니다. 옛날에는 다 시로 만들어서 노래로 전승되었죠. 안 그럼 다 잊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시인은 진리의 세 단계나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데아가 진리예요, 진리. 3단계나 떨어져 있단 말은 목수의 단계도 떨어지고 이데아에서 3단계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로부터도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화국에서 추방돼야 될 존재다라는 거죠. 이는 시 자체의 독자적 의미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시 자체의 독자적 의미, 시만이 갖는 어떤 독자적인 의미가 있고 또 미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다 배제해버리고 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모방을 그러니까 시가 모방을 했어도 그 모방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순히 베껴서 쓴 거, 좀 모사로만 본 모순이다라고 합니다. 네. 플라톤이 이렇게 본 것은 시는 나름대로 독자적 의미도 가지고 있고 미학적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모방에는 새로운 의미도 부여되는 것인데 플라톤은 뭐로만 봤어요? 단순한 세계에 대한 모사로만 봤죠. 베껴 쓰기만 한 것. 네, 그것으로만 본 좀 모순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완한 게 이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렇게 해요. 역사는 사실의 세계를 그리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족하지만 시인은 있을 수 있는 세계 또는 있음직한 세계의 있음직한 것들의 보편성과 개연성을 가진 세계이다라고 합니다. 보편성, 네, 보편성과 개연성, 개연성은 있을 법한 걸 말하죠. 보편성, 어디에나 통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가진 세계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모방론적 관점에서 쓴 두 개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방론 하면은 세계를 모방의 대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리얼리즘적 요소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지문을 부른다, 박노해. 진눈깨 빗속을 웅크려 헤쳐나가며 작업 시간에 가끔 이렇게 일보로 나오면 참말 좋겠다고 웃음 나누며 우리는 동해로 들어선다. 지금 요즘 좀 젊은 세대들은 이 풍경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루 열 몇 시간씩 일하다가 일하면 어떻게 돼요? 밖에 시내 나가볼 기회가 없죠. 그렇게 일만 하고 살았어요. 이 시대는. 박노해 시인의 시대가. 7, 80년 되겠죠.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러 가는 어떤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핑계로 외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출을 하면 이렇게 참 좋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동해,
지금 같으면 옛날엔 동회가 동사무소였다가 지금 뭐라고 불러요? 주민센터라고 부르나요? 주민센터. 주민까지는 한국말인데 센터는 또 영어로 해놨어요. 왜 그렇게 굳이 영어를 넣었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면서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그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때 있을 수도 있는, 실제 있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삶, 그 삶의 아픔을 모방해 놓은 겁니다. 이게 모방론적인 거니까 그 노동자들의 삶의 아픔을 모방해 놓은 것,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박노의 시는 그런 것 같아요. 노동시를 많이 썼죠. 그래서 어떤 시의 당위성을 노동자들의 그 현실을 증언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의 현실을 증언한다는 것은 노동의 현실을 시에 옮겨 적는 거죠. 그래서 모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실을, 세계를 시에 이렇게 옮겨 놓는 것, 그것을 모방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초라한 29사내의 사진 껍질을 벗기며, 이 장면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 주민등록증 만들 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증명사진이 있었죠. 그거를 풀로 어디다 붙였잖아요. 풀로 증명사진을 풀을 붙여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붙여야 돼요. 주민등록증 카드에 붙여야 되는데 그냥 붙이면 안 붙으니까 그 증명사진을 이렇게 얇게 떠요. 네, 그래서 그 얇게 떠서 사진만 잘 떠가지고 얇아지면 그거를 이렇게 붙였죠. 좀 설명이 좀 어설픈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 그 얇은 그 사진을, 네, 포 뜨시듯이 떠가지고 이렇게 풀을 칠해서 붙였어요. 네, 그런 걸 하면서 가리봉동 공단에 묻힌 지가 96년. 세월은 밤낮으로 흘러 뜻도 없이 죽음처럼 노동 속에 흘러 한 번쯤은 똑같은 국민임을 확인하며, 자기 일만 하니까 노예인 줄 알았었는데 바로 이렇게 주민등록 경신을 하면서 나도 국민이구나, 나도 똑같은 국민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일만 하니까 노예 같죠. 그런데 노예가 아니라 한 번쯤은 똑같은 국민임을 이때 한번 확인한다고 합니다. 정말 비극적이죠. 네, 평생토록 죄진 적 없어 이 손으로 우리 식구 먹여 살리고 수출품을 생산해온 검고 투박한 자랑스러운 손을 들어 지문을 찍는다. 자기 손은 나라의 수출의 역군이었으니까 자랑스럽겠죠. 그래서 지문을 탁 손을 들어서 찍는데 지문이 안 나와요. 없어. 선명하게 없어. 노동 속에 문드러져 너와 나 사람마다 다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 만들려면 어때요? 지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있어야 할 그 지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지 좀 또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죠. 정형도 이형도 문형도 사라져 버렸어. 임석경찰, 즉 그거 만들 때 경찰이 임관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경찰을 임석경찰관이라고 했어요. 그 임석경찰은 화를 내도 긴 노동 속에 물 건너간 수출품 속에 묻혀 자기는 이 수출품 만드느라고 지문까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이 수출품 물건 속에 묻혀서 가버렸나 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문도 청춘도 존재마저 사라져 버렸나 봐. 왜요? 수출품 만드느라고 그렇게 됐대요. 몇 번이고 찍어본다. 끝내 지문이 나오지 않는 화공약품 공장. 아가씨들은 끝내 울음이 북받치고, 아가씨들은 상처 많이 받겠죠. 줄지어 나오는 지문 나오지 않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존재조차 없어. 네. 똑같은 국민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강도질에도 흔적도 남지 않을 거라며 정형이 농짓거려도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는다.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농담을 하는데 웃음이 안 나와요. 지문 없는 우리들은 얼어붙은 침묵으로 똑같은 국민임을 되뇌이며 똑같은 국민임을 되뇌인다고요. 파편으로 내리꽂히는 진눈깨비 속을 헤쳐 공단 속으로 묻혀간다. 선명하게 되살아날 지문을 부르며 자기의 존재를 부르는 거죠. 노동자의 푸르른 생명을 부르며 되살아날 너와 나의 존재, 노동자의 새봄을 부르며 진눈깨비 속으로 타오르는 갈망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저 노동자도 평범한 사람의 대열 속에 있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그것을 거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그죠? 다음 시 보겠습니다. 폐업 박영근 시인의 시입니다. 새 한 마리 흐린, 제목이 폐업이라는 사실 잘 보셔야 돼요. 네. 새 한 마리 흐린 하늘을 울고 있다. 배고프게 흘러가는 공장 굴뚝 연기 면목음 훔치고 있다. 새 한 마리 하늘을 울고 있대요. 어쩌면 새 한 마리 흐린 하늘을 울고 있다. 이 말은 새가 길을 잃고 하늘에서 울고 있대요. 네, 사실은 시적 자아겠죠. 화자가 그러고 있겠죠. 화자가 폐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겠죠. 그 새 한 마리는. 네,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겠죠. 길을 잃어버린 새랑 똑같은 신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배고프게 흘러가는 공장 굴뚝 연기의 면목음 훔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공장 굴뚝,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새 한 마리라는 것은 어떤 그 점주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장 굴뚝 연기 면목음 훔치고 있다. 새가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해롭기만 한 연기인데 왜 그걸 훔쳐먹기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폐업한 점주가 담배를 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네. 아, 가을비치고 찬설이 깔리면 한 마음 디딜 곳마저 차갑게 얼어붙으리라고 하는데 어때요? 폐업한 것도 심란한데 더 가혹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어서 날아가자 절벽 같은 허공을 찢어 피 묻은 불인데 피 묻은 불이에 비리가 아니고 불이입니다. 불이. 네. 피 묻은 불 위에 쟁쟁한 햇살 몰고 오짓던 노래. 꿈에 젖어 외롭게 하늘을 흐른다. 노을 속 탄다 새여 라고 합니다. 절벽 같은 허공이래요. 네. 절벽 그러면 꽉 막힌 것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태로움도 있죠. 네, 둘 다 해당되겠죠. 지금 상황은 막막하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마저도 그 허공도 절벽 같아요. 피 묻은 불 위에 쟁쟁한 햇살을 물고 오짓던 노래. 그죠? 꿈에 젖어 외롭게 하늘을 흐른다. 그 노래가 흐른대요. 노을 속 탄다. 이제 어떤 폐업한 점주의 마음이 타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시에 봐봐요. 첫 번째 박노해 시인의 지문을 부른다와 박영근 시인의 폐업, 둘 다 뭐예요? 당대의 아픈 현실, 하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고 또 하나는 폐업한 점주의 현실이죠.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당대 현실을 모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방. 그죠? 그런 모방을 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를 느꼈어요? 첫 번째 시는 대단히 직설적이고, 그죠? 또 구체적이고, 시적 정황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후자는 굉장히 비유적이고 간접적으로 표현했죠. 길 잃은 새 한 마리, 예? 길 잃은 새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거 좀 봐둘게요. 엥겔스의 리얼리즘의 실현 조건 세 가지. 네, 좀 모방론은 리얼리즘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전형적인 환경, 다시 한번요. 리얼리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현 조건이 있어요. 그러려면 첫째, 전형적인 환경. 두 번째, 그러니까 환경이 전형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 전형적인 인물도 전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밀한 묘사, 꼭 알아두세요. 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전형적인 환경이고, 전형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세밀한 묘사해야 돼요. 이때 전형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형적이다 그러면 우리들 전부에 대한 전형적이라는 말과는 좀 거리를 두셔야 돼.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한 계층 또는 특정한 지역에서의 전형성을 말이요. 어떤 한계가 있는 어떤 그 한계성을 띠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의 전형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전형이죠. 노동자면 노동 계층, 노동자의 전형, 군인이면 군인의 전형, 학생이면 학생의 전형, 교수면 교수의 전형, 이런 어떤 계급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계급의 구체적인 한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전형은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의 것이죠. 그게 아니고 노동자면 노동자, 교수면 교수, 학자면 학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집단, 특정한 집단에 대한 전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전형이 영어로 epitom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epitome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전형. 그러니까 이 한자를 좀 살펴보면은 기준이 되는 모형이란 뜻이에요. 모형. 모양, 모형 이거 구별하셔야겠죠. 어떤 법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모형. 그죠? 판단 기준이 되는 모형을 전형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집단 또는 계급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본보기가 바로 전형입니다. 이게 representation 그러면 대표라는 뜻이잖아요. representative라고 좀 적어드릴까? 이게 영어로 그 명사, 구체 명사로는 representative 이렇게 이게 이제 대표자라는 뜻이고 representation 하면 대표자, 파견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재현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이렇게. 네, 재현된 것. 네, 이것을 전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방론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